패권 국가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명실공히 G2였던 일본이 프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279가 79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 원화로 말하면 한 3,400원 간 거죠. 1달러당 500원이다. 뭐 하시고 싶으세요? 기축 통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달러 위기 상황이 어떤 걸 늘 갖고 왔냐면 엄청난 강세장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달러 위기 상황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 154개월에 710% 상승하는 이 강세장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달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까? 그리고 저 또한 달러를 오늘 다뤄볼 만할까를 생각할 때 투자에서는 이만큼의 커다란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기축통화국이 또는 패권 국가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축통화를 통해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기축통화국은 반드시 시장을 의도한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 보시면 S&P 500이니까 미국 지수죠. 그 다음에 재팬, 한국, 그 다음에 중국 4개 국가를 비교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그렇게 길진 않아요. 95년 조금 전인데 한 25년간 정도 되네요. 한 5년간 정도의 성과가 차이가 나도 너무 나죠. 자 보시면 한국하고 미국만 비교해도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죠? 왜냐하면 장기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국은 190%, 25년간 190%, 10년이 아니고 25년이니까 사실 그렇게 연간 수익률이 높지는 않죠. 근데 미국 지수는 859%입니다. 미국 지수 중에서도 기술주 나스닥을 넣었으면 이거의 2배쯤 되죠. 문제는 그 밑에 있는 기축통화국은 아니었지만 G2, 명실공히 80년대까지 G2였던 일본 재팬 지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33% 뒤로 갔죠. 왜냐하면 일본은 80년대 중후반에 미국의 패권 전쟁의 희생자죠. 85년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G2 지위가 박살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의도적인.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금리를 워낙 많이 올려놓은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너무 강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반대로 일본은 엔화 약세가 너무나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일본은 미국을 마구 사들이고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0년대 중후반에 일본은 미국에 막 쌍둥이 빌딩 사들이고 거침없이 미국을 침범에 들어가고 있었죠. 경제적으로. 그런 명실공히 G2였던 일본이 85년 이후로 90년 중반까지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프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프라자 합의는 뭐냐면 선진 7개국이 모여서 일본과 함께 합의를 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합의한 거죠. 미국이 나머지 국가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뭐라고 요구했냐면 일본이 그 당시 지금의 중국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 수출하는 물건이 많은 지금도 일본은 중간재 관련해서 압도적인 국가죠. 부품 중에서 일본이 안 내놓으면 쓸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도 전 세계 대표 제조 국가였죠. 엔화가 249, 279 막 이러던 때니까 제 기억에는 240대인데 70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엔화를 7개국이 협의합니다. 프라자라는 호텔에서 뭘 협의하냐면 너는 강세로 가 일본에 대해서 미국은 그 대신 강제로 약세로 가 이렇게 서로 합의한 겁니다. 89년 정도 됐을 때 엔이 어디까지 강하게 됐냐면 79엔을 찍습니다. 279가 79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 원화로 말하면 지금 1,300원 만약에 치면은 한 3,400원 간 거죠. 1달러당 500원이다. 뭐 하시고 싶으세요? 바로 미국 여행 가야죠. 하와이 같은 데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 가는데 드는 돈에 심하면 3분의 1 드는 거예요. 안 가시면 바보죠. 최근에 코로나여서 그렇지 터키 여행 간 사람들 유튜브 보면서 대리만족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통화가 너무 약세가 되면서 달러에 대한 약세뿐만 아니라 원화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지 혼자 금리를 내렸으니까요. 남들이 금리 다 올릴 때 아시죠? 에르도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번에도 됐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뭐 터키 여행은 귀족 여행이었죠. 원화 갖고 가도.
그런 것처럼.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썼던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일본 여행을 하는 것 같다. 그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는 엄두도 못 냈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 그 사람이 애널리스트였던 것 같은데 그 증권회사 본사 직원들은 저도 예전 기억에 보니까 여행 좀 많이 가긴 하죠. 어찌됐든 그래서 일본 여행 많죠 요즘. 후쿠시마도 있는데 굉장히 과감하긴 한데요. 워낙 엔화가 싸니까. 그래서 많이 갑니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환율이란 부분은 매우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당시 엔화가 279 가던 게 79 가면서 거꾸로 이제 달러는 완전 약세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실 미국의 80년대, 90년대, 2000 IT 버블까지 가는 그 대상승장이 그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레이건, 뉴 이코노미가 나온 것도 그때죠. 그러고 나서죠. 이제 이어져서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마지막 불꽃을 타 올렸죠. 그건 뭐냐면 엔화가 279, 250, 60, 70 이러다가 70, 80 이렇게 완전히 강세로 돌아서게 되니까 일본 내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돈의 투자처가 부동산 쪽으로 일본 내 투자라든지 아니면 돈 자체가 굉장히 가치나 이런 면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투자가 엄청나게 붐이 일으면서 그 당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도쿄 부동산 붐이 일었던 건 왜 그러냐면 일본의 법인들도 다 부동산 투자를 할 만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패권 전쟁에서 일본처럼 패배하게 된다면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러면 그냥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패권 전쟁에 희생된 국가는 그 이후에 몇 년간 자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돈이 일본 내에 머무르는 해외로 나가지 않고 머무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엔화가 강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돈이 일본에 투자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니케이 225 기준으로 보면 4만대 중후반에 갔어요. 최근에 한 10년 동안 아베노믹스 막 이런 걸 통해서 3만 간 건데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그 4만을 넘었던 니케이 225가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계속 내려만 왔어요. 어디까지 왔냐면 많이 깨졌었죠. 언제? 2012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될 무렵. 그거 마지막 계기가 뭐였죠? 쓰나미.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쓰나미. 일본의 그 쓰나미. 그때 일본 주가는 최저를 찍습니다. 그때 많이 깨졌어요. 44,000을 갔던 게 많이 깨졌고 10년간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본의 주식시장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불길, 그 꼭대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패권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일본의 그 마지막 3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자산 버블이 일어날 때로 일어났습니다. 모든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투자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44,000, 도쿄 부동산은 요만한 아주 좁은 아파트 하나가 엄청나게 치솟. 그게 이제 다 주가는 9,000까지 떨어졌고 부동산은 그거에 더 훨씬 더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계속 내려왔으니까요. 그게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이죠. 그게 G2까지 갔던 일본이 미국에 눌려서 당한 일이고 다른 면으로는 일본의 반도체를 압수해서 한국에다 주게 됩니다. 대만과 한국과 뒤에 중국이 그때 이 일본의 패권 전쟁 패배 미국으로서는 몰수해서 한국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명실공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가 된 거는 쓰나미 때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앉으면서 결국 그건 엔화 강세 때문이었던 거죠. 최악의 엔화 강세 국면에 이르게 되면서 그때는 뭐가 겹쳤냐면 일본은 이상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면 하버드 대학 교수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보통 승자의 저주 이런 것처럼 안전통화의 저주라는 커스 오브 원 세이프 헤븐이라고 인도인가요? 언던지 모르겠는데 세이프 헤븐이라는 말 써서 안전통화의 저주라고 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건 안 나타나는데 2015년 정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처럼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 뭐 코로나 이런 게 닥치면 엔화가 미친 듯이 강해집니다. 전 세계 안전 자산의 3위 안에 엔화가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위기가 터졌는데 2011년 12년도에 유럽 위기가 터졌는데 유럽 위기 상황에서 엔화가 이제 안전 자산으로 여겨져서 엄청난 강세를 띠면서 2012년에 쓰나미가 터졌는데도 엔화 강세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면서 일본은 더 어려워졌었고요. 이때 이제 아베가 등장하게 됩니다. 구로다 하루이코와 삼각 편대를 이루면서 이제 아베노믹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엔화 약세를 강제적으로 만들어내는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다 사용해서. 이때 일본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재정 정책, 그다음에 통화 완화 정책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완화 정책을 심하고 강력하게 쓰고 있는 데는 단연코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심지어 미국조차도 돈을 찍어서 실제로 주식 인덱스를 사서 주식시장을 부양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 잠시 고려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ETF를 사고 국채를, 일본 국채를 계속 자기네 돈으로 자기가 찍은 돈으로 삽니다. 그래서 YCC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국채 금리를 제로 내지는 그러니까 0에서 0.15 뭐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어느 범위 내에 금리가 머물도록 만드는 YCC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러려면 돈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계속해서 국채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투입이 돼야 되니까 계속 돈이 발행되는. 그래서 명실공히 GDP 대비 국가부채 1위입니다. 압도적이에요. 2위와 차이가 많이 커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269%, 270% 정도. GDP보다 270%나 더 부채가 많은 나라예요. 근데 그리스처럼 망하진 않죠. 왜냐하면 국채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부도는 안 난다. 이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일본 얘기를 종종 보시잖아요. 남들은 다 긴축인데 자기네만 완화로 가면서 2000년대 이후의 최고 지수를 찍고 있는 거죠. 엔화 최대 약세고요. 어쨌든 약세를 다시 강제적으로 아베가 만들어내면서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던 게 크게 안 빠지고 다시 이어서 이제 완화 정책을 더 강력하게 쓰면서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는 조금 낮네요 보니까. 어찌됐든 이런 식의 패권 국가의 주가 지수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두고 코스피만 해도 제 기억에 2005년도에 500이었던 코스피가 2007년도에 2000을 갔는데 그 2000을 지금 코로나 때 한번 크게 벗어나 보고 지금도 2600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러고 있는데 미국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쌓여가는 거죠. 이게 패권 국가의 위세다 보니 만약에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잃는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미국에서의 투자를 바꿔야 되겠죠. 일본처럼 그 후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거를 좀 더 길게 최근 10년을 보면 S&P는 175%, 한국이 38%니까 여기는 한 5배 정도 차이 나니까 이거는 아까보다 더 차이 나죠. 최근 10년은 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스닥은 300%대까지 간 거 보니까 10배가 한국보다 10배 더 많이 오르죠. 중국은 뭐 한국의 반도 안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주 현격한 차이가 최근 10년에는 더 많이 난다는 걸 통해서 패권 국가 기축통화의 독점력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위세 그다음에 투자 시장에서의 아주 독보적인 위치 결과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권이 어디로 가는지 그다음에 패권 통화가 바뀌는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달러가 패권 통화의 위치를 잃어가는 동안 또 세계적으로는 위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달러 패권 통화는 그럼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다. 보면은 이전에 지금 이게 파란색이 미국인데 미국의 기축통화국의 위치는 떴다가 지고 있는 정도라면 그 전엔 어디였나요? 당연히 영국이었고 그 전에는 네덜란드였네요. 네덜란드, 영국이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었던 시대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금방 짐작하실 수 있죠. 대항해 시대. 그때는 네덜란드, 또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당연히 기축통화국이었겠죠. 그런데 그 뒤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미국이 패권을 잡았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여기 그림에서는 중국이 빠르게 따라 올라오는 중이었네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죠. 여기 아마 2020년도까지의 평가일 거예요.
패권 전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는 8가지 부분을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랬더니 1500년도부터 각 패권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이때쯤에는 이제 중국이 패권 국가였네요. 1500년대는. 그런데 이걸 잃었죠. 그런가 하면 지금은 미국이죠. 그러면 미국은 패권 국가의 꼭대기로부터 지금 내려오는 중이고,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빨간색, 중국의 기세가 워낙 강력하게 곧 겹칠 것 같은, 그 따라 잡을 것 같은 정도의 위세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요때 그래서 미국은 각성했겠죠. 그죠? 그래서 20년 이후 21년, 22년, 23년의 현재 와서는 중국은 상당히 입맛을 다시는 일이 생겼고, 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는 굉장히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쓴맛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최근에 중국이, 원래는 핑계가 코로나였거든요. 코로나에 대해서 폐쇄를 하니까 소비도 그렇고 경제가 약했는데, 코로나 이것만 풀리면 괜찮겠지 했는데 코로나 이 모든 걸 풀었는데도 올해, 그 다음에 정부의 부양책까지 다 쏟아냈는데도 아시다시피 PMI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물가가 이 와중에 마이너스로 갈 정도니 어떤 나라겠어요. 모든 나라가 지금 물가를 걱정하는데 물가가 마이너스로 갈 정도면, 이게 물론 PMI지만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테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약한 경제를 말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부터 모든 회사들이 전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다 조종하고 있죠.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쪽으로, 6.5가 아니라 5.5로, 5.0으로 다 낮추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국이 왜 그렇게 그 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2020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따라잡을 것처럼, 거의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올라오던 중국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는 러시아와 편먹고 위안화의 국제화 막 소리 지르고 있던 그 중국이 왜 이런 약한 모습이 될까요? 아직도 중국은 미국향 수출이 30-40%를 차지합니다. 아직도 수출 국가예요. 전 세계 공장이었잖아요. 아직 자체 내수로 탄탄하게 버틸 만한 힘은 없는 거죠.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그 다음에 기술전쟁, 패권전쟁을 벌이는 동안 당연히 미국향 수출은 줄어들었겠죠. 최근 숫자를 보니까 마이너스 한 30% 정도가 됐던데, 미국 수출이 끊기니까 자체적인 경제 에너지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요가 따라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업들의 실적도 떨어지고, 중국의 영웅, 뭐 시진핑 이전에 후진타오라든지 아니면 모태통 이런 사람들이, 특히 후진타오 같은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유언처럼 남겼죠. 중국이 준비되기 전에는 미국에게 대들지 마라. 시진핑은 그 말을 따르기에는 야망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일찍 발톱을 드러내는 바람에 사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발톱을 드러내서 미국의 1타겟, 그러니까 왜 미국이 일본처럼 일찍이 중국을 짓밟으려고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면 일본보다 훨씬 늦게 착수하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금융에 있어서는 중국은 아직 너무 작은, 그러니까 나라가 작은 게 아니라 금융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왜 위안화가 기축통화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얘기할 상대도 되질 않아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위안화가 올라왔지만 전 세계 2%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1%였던 게 배로 늘어났어요. 2%예요. 우습죠 좀. 예. 이 상황에서 미국은 60%인데 2%예요. 2% 중국은. 조금 있다가 이제 채권 시장 크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면들이 사실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노골적으로 견제를 하면 이렇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이대로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블링컨이 중국 갔다 왔죠. 요즘 미국의 분위기는 디리스킹, 디커플링이 아니라, 중국과 우리는 디커플링 하려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디리스킹이란 건 뭐냐면 첨단 기술을 빼고는 모든 거를 중국과 교류하겠다, 이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국 미국도 지금 중국의 싼 물건을 쓰지 못하니까 곤란한 게 좀 있죠. 당연히 인플레이션 조절이 안 되죠. 자꾸 인건비 많이 들어간 물건 값이 비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국 걸 써야만 하는 상황이죠. 미국도. 왜냐하면 미국의 그 엄청난 수입 양을 받아줄 곳은 중국밖에 없어요. 하지만 둘 다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중국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미국은 우월한 지위를 이번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이런 패권 국가를 찾아내는 건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패권 국가의 변화가 완연하게 일어날 때 제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는 이동돼야겠죠. 저희는 지금 미국이 거의 80%, 예, 국내 그 연금 같은 데가 미국 비중이 70%만 이렇게 좀 조금 더 적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글로벌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비중이 높죠. 저희가. 이유는 이렇게 우월하게 성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패권국에 대해서 기축통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이런 달러에 지금 요즘 같이 발생되는 어떤 면에서의 엄청난 달러 위기 상황이 어떤 걸 늘 갖고 왔냐면 엄청난 강세장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70년대의 오일 쇼크,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기에 엄청난 달러 위기 상황이 왔는데 70년대 이 달러 위기 상황 이후에 이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 154개월에 710% 상승하는 이 강세장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뒤에 80년대부터 90년까지 왔던 강세장도 또 달러의 엄청난 유동성에 의해서 왔던 거고, 세 번째, 154개월 동안 상승한, 코로나는 상승을 많이 하긴 했지만 개월 수가 짧았는데 154개월, 10년, 지금까지 미국의 강세장 중에 1위는 이때의 강세장, 12년,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의 강세장은 10년 강세장. 그래서 이때 482% 올랐어요. 이것도 어떤 때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달러를 찍은 뒤에 달러 위기가 온 다음에 금융위기 때 당연히 달러 위기가 왔겠죠. 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망하는 시스템 위기였기 때문에 미국의 존재가 얼만큼 빈약해졌었냐면 2011년도에 S&P의 신용 등급을 강등당하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융시장의 파장과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파장이 있었는데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예요? 미국의 신용을 깎아내려버린 거. 그건 달러의 위기였죠. 그 달러의 위기 뒤에 10년의 강세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달러의 위기 뒤에 강세장이 온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긴 강세장이 온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우연일까? 저는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지금 채권이 제일 싸요? 지금 금리가 제일 높아요. 20년 만에 금리가 제일 높으면 20년 만에 가격이 제일 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인머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입니다. 매매 수익이란 건 뭐냐면 채권의 매력 중에서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야 될 매력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걸 살 때 가격이 있는 것처럼 채권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이게 매매 수익 매력인데 작년도 주식시장 많이 하락한 중에 최대 하락을 말하는 나스닥 지수가 작년도에 38% 떨어졌는데 미국 국채가 40% 이상 떨어졌어요. 절대적으로 가격이 내려온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고 채권도 그런 의미에서 매매 수익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때다.